안녕하세요. 구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6일 시행된 직업상담사 2급 필기문제, 이제 노동시장론 같이 공부할 차례네요.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61번. 완전 경쟁의 치킨 매장에서, 치킨. 네, 오늘은 치킨을 먹고 싶은 날이네요. 네, 완전 경쟁의 치킨 매장에서 치킨 한 마리를 14,000원에 팔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을 시간당 7,000원에 고용하고 있다. 이 매장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무엇과 같아질 때까지 고용을 늘려야 하는가? 이 문제 아마 틀리신 분들은 이제 두 마리라고 해서 틀리셨을 거고요. 그렇죠? 2분의 1마리와 두 마리의 이제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 자, 한계 생산은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었죠. 첫 회차 이제 우리 공부할 때부터 한계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제가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계의 개념, 이제 마지널이었잖아요. 영어로 마지널. 그쵸?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면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한 단위 늘릴 때 발생하는 생산량의 증가. 즉, 노동 투입을 한 명 더 늘렸을 때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하느냐. 한계라는 것이 단위당 증가량, 단위당 변화량이라고 했었죠. 예, 한 단위당 변화량, 한 단위당 증가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널의 개념. 네. 그리고 노동 투입에 따른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시간당 임금이 되는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한계 수입은 한계 비용과 같은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해서 한계 생산으로 인한 수입이 한계 생산이 만들어낸 이제 가치가 한계 수입, 한계 생산물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시간당 임금은 이제 비용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한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계, 마지널, 단위당 변화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단위당 증가하는 임금, 이게 한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종업원을 시간당 7,000원에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계 비용, 여기가 이제 7,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당 임금, 한계 비용이 7,000원. 그쵸? 7,000원이 되는데, 그러면은 한계 수입, 한계 생산물의 가치도 7,0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치킨 한 마리가 14,000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7,000원이 되려면은, 한계 수입이 7,000원이 되려면 치킨 몇 마리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네, 2분의 1마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61번은 이제 2분의 1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저번 회차에 나온 문제랑 또 달라서 이게 바뀌어서 나온 거거든요. 2021년 1차 문제 보면 3월 9일에 이제 74번 문항이에요. 우리 같이 공부했었던 문항인데, 여기랑은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나온 거죠. 묻는 게. 자, 볼게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커피숍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고, 이게 뭐예요? 한개 비용이 6,000원이란 얘기죠. 네. 시간당 비용, 그쵸? 한개 비용. 그래서 6,000원이에요. 한개 비용이. 그리고 커피 한 잔의 가격은 3,000원이래요. 이때 종업원의 한개 생산. 그럼 커피 한 잔이 3,000원인데, 한개 수입은 한개 비용과 같은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계 수입 또한 한계 생산물의 가치, 한계 수입, 이제 여기서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한계 생산물의 가치 6,000원이 되려면 커피가 몇 잔이 되는 거예요. 네, 2잔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커피 2잔 구분을 하실 수 있겠나요? 네. 이해가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돌려서 다시 천천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정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통 이제 시간당 임금
이게 한 개 비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을 시간당 임금에 맞춰서 그 한 개 수입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준을 여기에 맞춰서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 생산 개념이랑 또 한계 생산 가치 관련된 문제들, 네, 평균 생산, 한계 생산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또 설명 자세하게 해드린 문제가 이제 2021년 3차 시험의 73번 문제예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이게 이쪽이군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제가 띄워 놓을게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73번 문제 보시면은 또 자세하게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네, 그거 확인하시면서 또 추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 볼게요. 62번. 다음 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증가, 자본절약적 기술 혁신. 그렇죠. 기술 혁신은 이제 자본절약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본의 질적 증가 또한 생산성을 향상시키죠. 또한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증가랑은 이제 생산성 향상이랑은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넘어갈게요. 63번. 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고, 채용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는 숍제도.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픈숍이라고 했었죠. 네, 숍제도 역시나 이제 이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네, 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오픈숍은 방금 봤듯이 가입 여부 상관없이 고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조직 확대에 불리한 숍이 오픈숍. 그리고 클로즈드 숍은 뭐였죠? 노동조합 가입이 전제되어야 고용이 가능한 제도를 클로즈드숍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 확대에 유리하겠죠. 좀 폐쇄적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항운 노동조합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온숍은 오픈숍과 클로즈드숍의 중간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채용 후에 일정 기간 내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유니온숍. 그 다음 에이전시숍. 에이전시 뭐라고 했죠? 대리점. 네, 에이전트가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대리점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비노동조합 조직원, 비노조원들한테 회비를 걷는 거죠. 너네도 같이 꿀 빠니까 너네도 노동조합 회비를 내. 우리가 대신 교섭을 하잖아. 대리점,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너네도 회비를 내라. 이렇게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가 에이전시 숍. 그 다음에 프리퍼런셜 숍. 이거는 우대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원, 우대 사업장. 노동조합원을 차등 대우합니다. 채용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로 채용을 하고 조합원에게만 단체 교섭 결과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프리퍼런셜 숍. 메인테넌스 숍은 이게 유지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섭이 되면, 그래서 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 효력이 이제 지속되는 기간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까지는 탈퇴를 할 수가 없고 조합원 자격이 유지가 되는 숍이 조합원 자격 유지 숍, 메인테넌스 숍이 되겠습니다. 네, 숍제도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뭐 이제 저보다 더 자세하게 달달달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64번. 준고정적 노동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준고정 비용에 대해서 이제 처음 나왔네요.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는. 네, 한번 살펴볼게요. 준고정 비용.
이제 고정 비용인데 준하는 거잖아요. 고정 비용에 준하는 거. 고정 비용과 유사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고정 비용에 가깝지만 변동비의 성격이 있는 비용을 준고정 비용이라고 합니다. 고정 비용에 가깝지만 변동비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그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임금 노동 비용이라고, 비임금 노동 비용이 되겠죠. 네, 준고정 비용. 그래서 이러한 준고정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의 부담 때문에 고용을 감소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고용이 감소되니까 정규직 직원의 1인당 근로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네, 이 과정 뭐 그냥 이해하면 되는 내용이니까 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고정 비용에는 투자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투자와 부가급여. 투자는 노동자에 대한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 근로자를 채용, 훈련시키는 비용, 고용관계 종결에 따른 비용, 이거를 노동자에 대한 투자 비용이라고 하고, 부가급여는 퇴직금, 퇴직연금, 건강보험, 유급휴가, 사회보장 지급 등과 같은 이제 부가적인 성격을 띠는 이런 지출을 부가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면 준고정적 노동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퇴직금, 네, 부가급여죠. 건강보험, 부가급여, 유급휴가도 부가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이제 노동 비용이죠. 일한 것에 대한 그 임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 성과급 제도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성과급 제도, 직원 간 화합이 용이한가요? 네, 오히려 직원 간 화합에는 용이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네, 화합에 있어서는 좀 덜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네,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성과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면. 임금의 계산이 복잡한 편이죠. 네, 이렇게 시간급, 고정급이 임금의 계산이 편하죠. 딱 시간대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4번,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 이것도 이제 시간급, 고정급 제도의 특징이죠. 네, 딱 정해진 시간만큼 계산하면 되니까 확정적 임금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간단히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성과급제도, 능률급제라고도 하죠. 네, 작업시간과 무관하게 성과에 비례해서 지급한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동기 유발이죠. 네, 능률 자극. 근데 화합에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작업량에 치중하기 때문에 품질에 소홀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작업량 많이 하면은 돈을 많이 받으니까 품질에 있어서 이제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급, 고정급 제도. 네, 시간에 따라 받는 거죠.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그래서 성과의 양이나 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 이제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냥 시간만 이렇게 때우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확정적 임금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장점. 네,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임금 계산 편하고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그리고 시간 제약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품질 향상에는 더 좋을 수 있다. 네, 뭐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66번으로 넘어갈게요. 66번.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업의 경제적 손실. 1번. 노동조합 측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해당 기업에서의 임금소득의 상실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제 파업 기간 중에는 임금 소득을 받을 수 없지만 그 기간 중에 이제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뭐 파업 수당, 노동조합에서 파업 수당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임금소득보다 적을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사업자 이윤의 순감소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가 아니고 순감소분도 사용자 이윤의 순감소분도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왜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파업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 이제 미리 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재고 관리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네.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실제 이윤이 감소하는 것은 이제 생산 중단의 영향보다는 작게 됩니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파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큰 것이 보통이다. 네, 그렇죠. 서비스업이 더 크다고 했어요. 왜죠? 서비스업은 이제 대비하거나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업체나 다른 산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재고를 미리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 마진 여력이 좀 있는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게 보통입니다. 서비스업에서. 4번. 파업에 따르는 생산량 감소는 타 산업의 생산량 증가로 보충하기도 한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 비용, 이 손실이 좀 더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사적 비용은 파업으로 인한 노사 당사자, 노동자 측, 사용자 측, 그 당사자, 파업 관련 당사자의 손실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라이빗 코스트, 노동자의 사적 비용은 임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생산 중단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이윤의 감소. 네,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은 여기에 따른 2차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 이것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뭐라 그랬죠? 네, 임금소득, 파업 참여에 따른 임금소득의 상실분보다 적은 편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네, 노동조합에서 파업 수당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소득 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업 기간 중에 그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실제로 순상실분은 조금 더 적은 편이다. 기업 이윤의 순감소분 역시 마찬가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 따른 이윤 감소보다 적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네, 임금 비용 절약할 수 있고 파업 기간 중에 원자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재고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적은 편이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했어요. 네, 제조업에 비해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파업의 경제적 손실 정리해봤습니다. 네,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에서 선택지 내용은 무조건 반드시 필수, 네, 그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67번.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조항이 등장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로 타당한 것은? 자,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파견 근로자 보호, 이거 무슨 목적일까요? 네, 이제 고용의 유연성과 관련된 거죠. 고용 유연성, 고용 유연화. 그래서 이제 4번이죠.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단 이제 해고를 이제 가능하게 한 거잖아요. 경영상 이유에 한해서.
그리고 근로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고용의 유연화를 위해서고, 네, 그리고 파견 근로자 보호는 마찬가지. 이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고용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인력을. 근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파견 근로자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그 상대적 약자인 파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네, 안전장치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견 근로자 사업,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경영상의회에 대한 해고 다 이제 고용 유연화랑 관련이 된 내용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8번으로 갈게요. 68번. 기업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또는 종업원 지주제 도입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근데 종업원 주식 소유제, 종업원 지주제, 뭐 우리사주 제도 이렇게 또 말을 하죠. 네, 목적이 아닌 것,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 재무 구조 건전화, 고용 안정 도모, 공격적 기업 인수 합병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 뭘까요? 네, 일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는 좀 관련이 없죠. 네. 보시면 이제 종업원 주식 소유제, 종업원 지주제 도입, 목적, 기업 재무 구조의 건전화. 그렇죠.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종업원도 주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종업원에 의한 기업 인수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네. 그리고 공격적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이제 M&A에 대해서, 적대적 M&A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생기겠죠. 종업원들을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네,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종업원 주식 소유제, 우리가 이제 처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서 또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종업원 지주제, 근로자가 경영 참여하는 방식이죠. 종업원이 주주잖아요. 네,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 경영 참여 방식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제 노사협력이 더 제고되겠죠. 네, 종업원도 노동자도 이제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의사결정할 때 이제 좀 수평적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주식의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자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 이런 뭐 의미도 있고, 마찬가지 이제 주인 의식이 더 강해지니까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본소득, 그 주식을 통한 뭐 배당금, 이자 이런 걸 통해서 자본소득 증가, 또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제 이득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 경쟁력이 올라가고, 이제 노사관계가 아무래도 네, 협력적이겠죠. 근로자 경영 참여를 이렇게 보장이 된 제도니까. 그리고 지배 구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종업원들이 나눠 갖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적대적 M&A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종업원 주식 소유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69번으로 갈게요. 네, 효율임금 가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효율임금 가설은 효율임금 정책의 기반이 되는 이제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임금 정책은 공부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문제가 여러 번 나왔죠. 효율임금 정책, 고임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임금을 효율적으로 아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름에 현혹되지 말라. 효율임금 정책. 네, 고임금 정책이다. 내용 보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균형임금보다 더 높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더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임금을 더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지불하는 게 더 이윤 극대화가 된다라는 이론이죠. 즉,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생산성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기업 간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특정 기업에서 이렇게 효율 임금 정책을 사용하면 임금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이러한 임금 격차로 인해서 이중 노동 시장이 이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비탄력적 노동 수요 곡선. 임금은 노동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보통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효율 임금 정책은 항상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겠죠. 네. 그리고 구조적 실업과도 연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조적 실업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혹시? 구조적 실업이 어떤 실업이었죠?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이제 발생하는 실업이죠. 그래서 성장 산업이 있고 이제 사양 산업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성장 산업에서는 그 성장 산업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재 확보에 굉장히 그 애를 쓴다고 했어요, 애를. 그래서 그 성장 산업의 기업들은 효율 임금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인재들을 확보하고 이탈을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구조적 실업과 연관이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효율 임금은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네,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도 같이 올라간다. 1이라는 거는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면 생산성도 올라간다. 그래서 그 딱 1이 되는 지점, 네. 동등하게 올라가는 지점에서 효율 임금이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2번. 효율 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관측이 어려운 경우에 효율 임금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요. 3번. 효율 임금은 경쟁 임금 수준보다 높으므로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주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할 수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 임금 가설의 아예 부정하는 이제 얘기가 되겠죠. 효율 임금 가설이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얘기고요. 4번. 효율 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네,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한계 생산 개념 앞에서 우리 봤었습니다. 그쵸? 한계의 개념, 뭐였죠? 마지널의 개념? 마지널. 노동량이 추가로 한 단위 투입됐을 때, 한 단위 추가 투입될 때 생산량의 변화량, 생산량의 증가량, 단위당 생산량의 증가량,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한계 생산의 개념, 한계 생산이랑 평균 생산이랑 차이를 보면, 자, 평균 생산 곡선이고 이 파란색은 한계 생산 곡선입니다. 가로축은 노동 공급, 세로축은 생산.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까지 이제 막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그림입니다. 자, 평균 생산 곡선은 한계 생산 곡선보다 변화가 적죠.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요. 평균은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을 담고 있는 게 평균 생산 곡선이잖아요. 네. 한계 생산 곡선이라는 거는 단위당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 한계 생산 곡선이잖아요. 네. 이해되시나요? 앞에 우리가
아까 언급한 그 73번 문제였나요? 그 2021년 3차 그거 보시면 그때 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과목의 평균 점수가 있고 11번째 과목의 점수 변화랑 11과목 전체 평균 점수 변화랑 비교를 해보면 11과목 전체를 평균한 평균 점수의 변화는 더 적잖아요. 네, 11번째 한 과목 점수 변화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는 단위당이니까 변화량이 더 큰 거고, 평균은 전체를 반영하니까 변화량이 더 적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개 생산이 이 구간에서는 평균 생산보다 크죠.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한 개 생산이 평균 생산보다 낮아요. 작아요. 그러면 한 개 생산이 이제 요 지점, 요 만나는 지점까지 생산을 해야 이제 이윤이 극대화되겠죠. 요 지점을 넘어가면 한 개 생산이 평균 생산보다 낮기 때문에, 네, 오히려 노동력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생산성이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생산과 평균 생산이 만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해서 만나는 지점까지 생산을 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효율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 개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조건 그냥 선택지를 보고 무조건 이제 암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이해를 하면은 기억이 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곡선 뭐 이런 게 이것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넣은 거고요. 그래서 한 개 생산이 점점 줄어드는데 평균 생산과 같아지는 지점, 요 지점까지가 이제 한 개 그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네, 요 4번 보기는 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70번으로 넘어갈게요. 마르크스에 의하면 기술 진보로 인하여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무슨 실업이라 하는가? 뭐였죠, 이거? 네, 마르크스. 기술적 실업이었죠. 마르크스의 실업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 혁신과 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이 노동의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즉, 기계, 기술 혁신, 자본 집약적인 이런 생산 방식이 노동력을 이렇게 줄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과잉 상태가 됐다는 거죠.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과잉 상태가 된 노동력을 마르크스는 산업 예비군이라고 이제 지칭했습니다. 그게 기술적 실업입니다. 실업이 나왔으니까 우리 또 정리를 해야겠죠. 네. 뭐 매번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업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마찰적 실업. 원인이 뭐였죠?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불일치. 구인자와 구직자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다.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 실업, 자연적 실업이라고 하죠. 네. 더 나은 직업을 얻고자 탐색한다는 의미에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일시적인 실업이 되겠죠. 네, 장기적 실업은 아닙니다. 마찰적 실업 얘기가 나오면 우리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완전 고용 상태가 떠올라야 되죠. 네, 완전 고용 상태는 실업률이 0인 상태이다. OX. X. 네, X죠. 실업률이 0인 상태는 뭐라고 비유를 했죠, 제가? 네, 미세먼지가 0인 상태와 같다. 고로 현실에는 존재할 수 없다.
실업률이 0인 상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대신에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 네. 방금 앞에 문제에서 봤었죠.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네, 지역 간 또는 산업 간의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효율 임금 정책과 관련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제 성장 산업에서 관련이 된다. 그리고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실업이다. 그래서 이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뭐 이주비를 지원한다든지, 네, 이렇게 지역 간의 노동력을 이렇게 좀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원 방안이 있을 거고, 또 산업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뭐 교육 훈련이 있겠죠. 전직 훈련,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이렇게 전직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교육 훈련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절적 실업은 기후 계절 변화에 따른 실업이고 일시적인 실업이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한기, 농번기 이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대표적인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했어요. 수요가 부족해지는. 그러니까 불경기 시기에는 총수요가 부족해지잖아요. 네, 총수요가 부족해지니까 이제 노동 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도 관련이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관련이 되죠? 이제 불경기 시기에는 기업에서 이제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에 임금을 낮추고 고용을 유지하려 하는데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내려가는 것을 극도로 이제 꺼려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방 경직성이죠. 하방, 아래 방향으로 경직돼 있다. 임금이 내려가는 쪽으로는 굉장히 경직돼 있다. 잘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 근로자들은 임금이 내려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임금을 삭감하고 이제 그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보다는 이제 실업이 더 발생되는 방향으로 되게 된다. 그래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도 관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7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71번부터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복습 꼭 네,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